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경제를 가리키는 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양극화가 아닐까 합니다. 평균이 사라지고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는 상황. 부자의 사다리에 올라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지식이 담긴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부자의 사다리에 올라타셨으면 합니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이 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돈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책입니다. 오래 두고 보아도 아깝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재테크 카페 등에서 필독서로 입소문을 타서 몰래 읽히던 책입니다. 현재는 절판되어 구할 수가 없어서 중고 서적이 몇 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죠. 이 책에는 아주 다양한 가르침이 나오지만 저는 몇 가지로 추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부자가 되려면 고독해져야 한다. 남들과 거꾸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책은 현재 절판되어서 구하실 수가 없지만 저자가 반복해서 추천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그 책들을 제품 보기에 모아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함께 읽어보시죠. 고독한 입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군중 혹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안도감을 얻는다. 나 홀로의 삶은 웬만한 인생관과 철학을 갖고 있어서는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삶을 칭송하고 그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는다. 하지만 그런 삶을 세상살이에서 적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은 깊은 상념의 터널을 걸어가려면 나 홀로의 외로운 삶을 걸어가야 한다. 외로움 속에서 내면의 풍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은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투자 세계에서 군중 심리는 가장 큰 적이다. 리스크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탁월한 투자자인 피터 번스타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될 때 모두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미국 월가의 분석가로 역발상 투자 전략을 옹호하는 앤터니 갤리어, 윌리엄 패턴론의 역발상 투자 불변의 법칙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언제 대중과 함께 행동할 것인지 혹은 함께 행동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고독한 입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고독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조차 그러하다. 그리고는 마음의 평정을 위하여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 행동한다. 군중 속에서 우리가 얻는 안도감이 결국은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군중과 함께한 결과가 늘 어두운 먹구름을 들여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귀스타브 르봉이라는 탁월한 학자가 내놓았다. 사회심리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그의 군중심리학은 현대 역발상 투자자들의 텍스트로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증권 투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자주 등장하는 네덜란드 튤립 투기 열풍, 영국의 남의 주식 투자 열풍,
남의 주식 투자 열풍, 기술주 열풍 등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귀스타브 르봉이다. 우리는 르봉이 말하는 군중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 결정에서 다수의 길이 아닌 소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르봉의 지적에 따르면 군중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동일한 심리학적 특성을 갖는다. 직업이나 학력,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같은 심리학적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어떤 일정한 상황 속에서 오직 그러한 상황 속에서만 사람들의 모임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특성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특성을 나타낸다. 모임 안의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은 단일한 같은 방향을 취하며 그들의 개성은 사라진다. 한 집합적인 정신이 형성될 때 이것은 확실히 일시적이기는 하나 아주 분명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람들의 모임은 더 나은 표현이 없는 한 조직화된 군중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만약 다음의 용어가 오히려 낫다면 심리학적 군중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존재를 형성하며 군중의 심리적 통일성의 법칙에 종속된다. 이 말을 예로 1990년대 말의 코스닥과 2001년에서 2003년의 부동산 시장 열풍에 적용해보자. 1990년대 말과 2001년에서 2003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전 국민은 주식 투자 중이었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중이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은 단일한 같은 방향, 즉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렸고 그들의 개성은 모두 사라졌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무용담이 난무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대열에 들어갈까에 온통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이를 두고 르봉은 의식적인 개성의 사라짐과 감정 및 사고의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은 막 조직되려 하는 군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던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서울에서, 어떤 이들은 천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제주도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투자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르봉은 군중의 심리학적 통일성이 마련되는데 수많은 개인들이 한 장소에 동시에 있는 것을 항상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군중 심리가 매우 야만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데 있다. 고립되었을 때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개인이라도 군중 속에서는 야만인이 된다. 자발성, 성급함, 그리고 원시인들의 영웅주의적 열광을 가진다. 마치 우리가 경멸하는 국회의원처럼 행동한다. 이런 야만적인 모습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와 예비군 훈련장이다. 르봉은 배심원들이 각각의 배심원이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는 것과 국회가 각각의 의원들 본인으로서는 동의하지 않을 법률과 법안들을 채택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라고 지적한다. 100여 년 전의 통찰이 지금도 버젓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들을 경멸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군중 속에 있어야만 안도를 느끼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집에서는 좋은 아빠, 직장에서는 건전한 직장인인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오줌을 누고 길 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농짓거리를 한다. 고립된 상황, 즉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전혀 하지 않았을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더 우스운 것은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군중들이 서로 즐긴다는 점이다. 아무도 죄의식을 갖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설사 잘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군중 속에서는 자기 생각을 대놓고 말하지 못한다. 속으로 비판할 뿐이다. 이를 두고 질서 자유주의 주창자로 전후 독일 경제 부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발터 오이케는 집단은 양심이 없다. 집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심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만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게 군중의 특성이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경험하듯이 거품 붕괴는 일시적이다. 계속 오를 것 같은 시장이 갑작스레 무너진다.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 일시적인 특성이 바로 군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떠드는 것과 정반대로 가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역발상 투자의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지표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기사를 잘 분석하는 것이다. 언론은 유행을 쫓아가는 존재다. 언론은 절대 대중에 앞서지 않는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의 유행이 만들어질 때가 되어야 비로소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프랑스 학자 귀스타브 르봉은 언론의 이런 속성을 자신의 저서 군중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간파한 바 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을 위한 기구가 되어버린 신문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확고하게 주장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했다. 신문은 독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경쟁의 필요성에서 어쩔 수 없이 군중 생각의 모든 변화를 추종하게 된다. 언론의 이런 속성을 잘 증거하는 대표적인 기사가 1979년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의 주식의 죽음이라는 커버 스토리다. 이 기사가 나간 후 3년 뒤인 1982년부터 미국 증시는 호황을 누렸다. 짐 로저스는 이 기사를 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사의 부와 뇌동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을 때 몇몇 투자자들은 비즈니스 위크 기사에 반대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즉, 잡지가 매수를 추천하는 종목은 팔고 매도를 권고하는 종목을 샀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자들은 잡지나 신문의 표지를 연구한다. 역발상 투자 불변의 원칙의 저자인 앤터니 갤리어와 윌리엄 패털턴은 대중매체가 기사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화랑으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커버 스토리나 신문의 일면 톱으로 올라오면 대부분 과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신문이 아닌 방송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기사를 크게 다룰 때는 무조건 과열 신호가 왔다고 봐야 한다. 방송은 초등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에 맞춰 만든다. 오락이든 뉴스든 마찬가지다. 게다가 신문처럼 기자들의 취재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1시간 동안 그날 일어난 사건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 이런 방송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시간을 할애해 보도할 정도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주식과 부동산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몰리고 술자리의 메뉴로 올라올 때 그때 방송은 주식과 부동산을 다룬다. 남들과 거꾸로 가라. 그곳에 돈이 있다. 역사상 위대한 투자가로 칭송받거나 내가 주변에서 관찰한 훌륭한 투자가들은 모두 역발상 투자자다. 그들은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을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일관되게 역발상 투자를 하는 이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이들도 있다. 역발상 투자를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수가 몰려가는 길은 피하고 소수가 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위대한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역발상 사고의 일부라도 받아들여 자신의 투자와 인생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경제적 고통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만큼 남들과 거꾸로 가는 역발상식 인생관과 투자관은 자본주의에서 생존과 성공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먼저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자의 전범을 보여주는 존 템플턴 경의 투자 철학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존 템플턴 경은 미국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뮤추얼 펀드 템플턴 펀드의 창립자다. 템플턴 경의 역발상식 사고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뉴욕 증시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104개 종목에 1만 달러를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었다. 이 일화는 지금도 월가에서 전설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게 역사의 경험이다. 근래의 경험으론 지난 2001년에 9.11 테러를 들 수 있다. 9.11 테러로 폭락한 주가도 다시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템플턴 경은 지금까지 투자의 세계가 전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쟁 중에는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기업이라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지난 1995년 1월 6일자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지는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운용하는 존 템플턴 경을 표지 인물로 다루면서 특유의 낙관론적 투자관과 역발상식 사고를 소개한 바 있다. 포브스의 표지 인물로 등장한 것은 1978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1978년 당시에는 템플턴 그로스 펀드가 한창 유명세를 타는 시기였다. 그 유명세를 포브스가 기사화했던 것. 하지만 1995년 케이스는 첫 번째와는 달랐다. 그는 표지 기사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역행하는 방식을 활용해 어떻게 최고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지 설명했다. 잘못된 질문.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 올바른 질문. 전망이 최악인 곳은 어디인가?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1등을 사라. 독자들 중에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말한 투자자들은 투자 관련 직업을 갖고 있고 매일 투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투자 의사결정을 도울 뛰어난 스텝도 거느리고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다. 우리네 같은 범부들에겐 투자 결정을 도와줄 스텝도 없고 짐 로저스나 템플턴 경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할 여력도 없다. 게다가 하루하루 생업으로 바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피할 수는 없는 일. 어떻게든 우리는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들이 한 얘기를 투자와 인생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세계의 치열한 경쟁과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는 IMF 환란 직후였다. 나는 당시 증권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 번은 증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돈 있으면 몽땅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해. 그러면 팔자 고칠 수 있을 거야.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해도 삼성전자는 살아남지 않겠어? 그 자리에 모여있던 8명 가운데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술자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주제로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한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대출이자 올라서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라며 탄식조로 말했다. 모두들 한숨을 내쉬며 그 말에도 수긍했다. 결국 나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8명 중 단 한 명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았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3만 원대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번에는 다른 친목 모임에서 부동산 쪽 일을 하는 선배가 지금은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무리 IMF 한파라 하더라도 서울 강남 집값이 너무 싸. 잠실이나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해. 건물은 없다고 치고 땅값만 쳐도 너무 싸. 돈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헐값에 거래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테크 IQ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규모에 맞춰 강남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돈을 벌었다. 나는 이 두 가지 대화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라는 기업 가치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할 줄 모르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이 좋은 주식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IMF 한파로 아파트값이 폭락해 적정 가치 이상으로 과매도된 것도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발상식 투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가격이 폭락하면 가장 생존력이 뛰어난 곳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것이다. 소위 1등 위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1등 기업들을 업종 대표주라고 부른다. 증시가 경기 침체나 전쟁이나 금융시장 위기 등으로 폭락할 때 1등하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위기 시 1등을 사야 하는 이유는 경영학의 최초 참여자 우위 이론으로도 뒷받침된다. 이미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은 기업은 후발주자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놓은 상태이고 특허 등의 방법을 통해 제품과 기술에 대해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는다. 후발주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발주자에게서 고객을 빼앗아 와야 하는데 이는 선발주자 이상의 투자를 해서 제품의 질을 올리거나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최초 참여자의 이런 경쟁적 우위 때문에 후발주자는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가격을 낮춰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만일 후발주자가 가격을 낮추면 최초 참여자는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최초 참여자는 가격 선도 능력을 10분 활용해 후발주자가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유통 등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적고 선두주자의 바뀜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기업사도 최초 참여자 이론의 유용성을 잘 증거하고 있다. 하이트 맥주가 오비 맥주를 울린 것을 제외하면 선두주자는 거의 바뀜은 없었다. 세상에 가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불경기는 싫다, 인플레는 안 된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불경기로 수입이 줄었다면 어떻게든 원래 수입을 회복하려고 누구나 열심이다. 부동산 값과 주가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졌지만 어떻게든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다. 나라 전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이 끌어올라주면 경제는 반드시 성장 궤도로 돌아온다. 정부의 경기대책 예산 같은 것은 애초에 경기 회복을 향한 하나의 계기로 투입되는 것일 뿐이다. 지독한 불경기 혹은 주가나 부동산 시세 폭락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는 여론이 득세할 때가
투자할 때라는 얘기다.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할 때도 최악의 순간을 지나는 시점이다.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 죽겠다고 할 때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수입이 줄어 산업금도 못 맞추고 있다고 할 때 역발상 투자자들은 서서히 투자를 준비한다. 역발상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유 자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 위기가 언제 올지, 언제 9.11 테러가 발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여유 자금은 편안한 돈이다. 편안한 돈이라는 것은 당장 이 돈이 없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남의 돈으로 한 투자, 다시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최악의 상황을 기다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다. 하루하루의 시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설사 최악의 경우 돈을 날리더라도 평상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과감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 중에 어느 누구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느끼는 심적 동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산만하지? 4차원이야. 쟤는 특이해.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 컴플렉스라고 여겼던 부분이 사실은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어수선하다고 느끼고 사회성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 천재들이 많았죠. 오늘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어쩌면 나도 천재에 속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재 보고서. 이 책은 케임브리지, 예일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천재들의 비밀을 총 10가지 특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는 4번째 특징, 고독에 주목했어요. 이전에 부자가 되려면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요. 지능이 높은 천재라 일컫는 똑똑한 사람들 또한 혼자가 되어 고독을 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은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독특한 배우자나 자녀, 친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서평 이벤트도 마련했으니까요. 고정 댓글로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죠.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독. 세상에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기는 쉽다. 고독하게 살면서 자기 뜻에 따라 살기는 쉽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참으로 우아하게 고독의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 스웨덴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은 인생 후반 몇십 년 동안 스웨덴 북부 지역의 외딴 섬 파로의 오두막집에 살며 평화와 고요함을 추구했다. 그는 그곳에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낮에는 일하거나 산책을 다니고 때때로 저녁에는 방문객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베리만은 일을 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하지만 내면적으로 고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고 일기했었다. 그는 내면적으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숨을 장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독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졌다. 라고 썼다. 아마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친밀해진 덕분에 베리만은 최고의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열광적이고 혼란스러운 감정,
공포, 고통과 함께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쁨과 같이 너무 많은 인간적 감정을 느꼈고 그것을 위대한 영화로 승화시켰다. 베리만은 홀로 앉아 자신의 모든 감정을 관조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영화로 표현하는 위대한 도전과 마주했던 것이다. 창의적 행위는 대개 고독한 성찰 가운데 전개되며 실제로 예술가들은 고독한 모습이다. 은둔하는 작가 또는 내향적인 예술가라는 표현은 창의성의 중대한 진리에서 비롯된다. 예술을 창작하려면 자신의 마음과 친밀해질 공간을 찾아야 한다. 흔히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인 자기만의 방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에게 자기만의 방은 뉴멕시코의 사막에 있는 목장이었다. 그녀는 상쾌한 공기 속에서 세상이 고요히 잠든 고요하고 이른 아침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소설가 조너선 프레즈는 인생 수정을 집필하는 4년 동안 할렘의 스튜디오에서 커튼을 치고 빛을 차단한 채 그에게 필요한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매사추세츠주 엠허스트의 부모님 집에 살며 자기 방에서 18,000편 이상의 시를 쓰는 동안 자신의 사생활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디킨스는 집을 떠난 적이 거의 없으며 방문객이 오면 현관문을 닫은 채 대화를 나누었다고 알려졌다. 소설가 제이디 스미스는 고독이 작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군중 속에 있는 것은 글쓰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스미스는 작가의 작업 공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을 쓰는 시간과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 서머신 몸은 작가의 삶을 고독한 삶이라 불렀고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는 작가의 삶이 너무 외로워 그 대신 영화감독이 되었다고 말했다. 위대한 문학 천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널린 어두운 방에서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책상에 코를 박고 있는 모습이다. 창의적인 글쓰기는 특히 고독한 작업이며 작가는 자신의 깊은 상상과 기억 속으로 침잠한다. 적어도 초기 작업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여지가 거의 없다. 아마 마르셀 프루스트만큼 은둔자적 기질로 유명한 작가는 없을 것이다. 그는 1910년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쓸 때 문을 닫아 걸고 집필에만 몰두했다. 그는 파리 오스만가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에 틀어박혀 낮에는 종일 자고 밤새 작업했다. 영국 역사가 존 키어는 프루스트의 환경이 그가 최고의 작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프루스트는 파리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한 탓에 그의 초기 문학적 열망이 훼손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이 깊이 숙고한 주제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는 방편으로 더 고독한 생활에 빠져들었다. 기어는 프루스트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다. 침실 바로 너머에 가장 화려한 번화가가 있는 파리 신도시의 중심부에 살면서도 블라인드를 굳게 치고 살았다. 파리 사교계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을 멀리했다. 이 모든 것에 속해 있었으나 오로지 의식적으로 초연함을 유지했다. 프루스트가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속해 있으면서도 떨어져 사는 삶은 항상 쉽지 않았지만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보상이 뒤따랐다. 자기 자신과 친밀해지면 의미, 통찰, 심리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고독은 자기 발견,
정서적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은 가장 심오한 개인적, 창의적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홀로 있으면 자신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 평소에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부분까지도 말이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고독한 성찰의 시간이 창의적인 마음의 진정한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확인되었다. 고독할 줄 아는 능력은 성공적인 창작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자질이다. 그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의 분주함에서 떠나 다시 자신과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독은 단순히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의미를 찾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존경받는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비교적 고독한 삶을 살았음에도 오늘날의 문화는 지속적인 사회 교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고독을 평가절하하고 오해하게 되었다. 물론 의미 있는 협업은 많은 분야에서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작품을 쓴 작가이자 생화학자 아이작 아시모프는 1959년 창의성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에세이에서 협업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썼다. 한 사람은 A를 알지만 B를 모르고 다른 사람은 B를 알지만 A를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창작하려면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천천히 자신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립이 필요하다. 예술가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성숙시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시모프는 2014년 처음 발표된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 창의적인 사람의 마음은 미처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항상 자신의 정보를 뒤섞는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 과정에 방해가 될 뿐이다. 창작 과정에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새롭고 좋은 생각을 얻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가지의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고 당연히 이런 생각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법이다. 홀로 있을 때 인간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시간 낭비로 여기거나 반사회적인 또는 우울한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전 케인이 자신의 베스트셀러 콰이어트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홀로 있는 것이 반드시 외롭다는 뜻은 아니다. 케인의 책과 그녀가 주도한 조용한 혁명 운동 웹사이트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성격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는 사회 운동을 촉발했다. 조용한 혁명 운동은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중심지가 되어 학교와 직장에서 고독과 창의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지표일 수 있다.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은 부정적인 성격 특성이나 정신질환의 지표가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건강한 심리 발달의 지표일 것이다. 위니콧은 혼자 있는 능력이 성숙한 정서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외향성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을 단련해 창의적 과정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에스터 부홀츠는 고독을 대인관계와 창의적인 작업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이렇게 썼다. 참되고 건설적인 고독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 부홀츠는 이렇게 주장한다. 고독, 공상, 명상, 혼자 있는 내밀한 시간이 주는 안도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사랑이 정신적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일과 창의성 역시 건강을 유지해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든 단련할 수 있는 근육이다. 우리는 예술가이자 인간으로서 일하고 개인의 관심사를 개발한다. 이때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를 공부하든 낙서를 하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든 피아노를 연주하든 정원을 가꾸든 혼자서 몰두하는 취미와 개인적인 열정은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쇄신하고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예술가의 작품은 경험이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통찰력을 얻는 고독한 시간의 숙고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괴테가 표현한 대로 인간은 사회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오직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욕구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독은 특히 아주 중요하다. 예술가는 내면의 생각, 꿈, 기억의 샘에 접근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창의적 과제에 계속 집중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예술가와 작가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업 지도자들도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고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에서 설명했듯이 홀로 있는 시간은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가 미래 혁신가들에게 건넨 조언 한마디는 무엇일까? 혼자 일하라는 것이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발명가와 엔지니어는 나와 비슷하다. 수줍음이 많고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예술가와 거의 비슷하다. 사실 그들 중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진짜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들은 혼자 일할 때 가장 잘한다. 기업적인 환경 밖에서 일할 때 가장 탁월하다. 이를테면 마케팅 부서나 위원회의 간섭 없이 발명품 설계를 주도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한다. 개방형 사무실에서 창의적인 작업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공감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자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다음 그 아이디어를 논리정연한 개념이나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 단계로 넘어간다. 고독할 때의 뇌. 신경과학자들은 예술가들이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실험실에서 확인했다. 외부의 주의를 집중할 때보다 혼자서 내면에 집중해 숙고할 때 다양한 두뇌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강의에 집중하거나 조심스럽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처럼 외부 세계를 향해 집중하면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상상력 네트워크는 비활성화된다. 하나가 활성화하면 다른 하나가 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루 중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는 주의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서 내적 경험으로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다. 바로 내적 성찰의 순간에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가 배측 주의력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와 상상력 네트워크와 소통한다.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가 외부 세계에 집중할 때 보통 두 네트워크가 서로 상충하지만 내적 경험에 집중하면 창의성을 위해 두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하며 하나의 기능이 향상되면 다른 네트워크의 기능도 증진된다. 실제로 네트워크들을 전환해 기능을 바꾸는 두뇌의 능력은 행복이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지적 통제, 자기 조절, 감정 조절 능력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토대가 되며 가장 위대한 통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일부러 많은 시간을 내서 내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생활 속도가 빠른 탓에 언뜻 보기에 비생산적인 활동에 거의 시간을 내기 힘들다. 주의를 분산하고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발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통찰을 얻으려면 마음이 편안히 머무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홀로 성찰할 때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구체화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자아의식을 구축하고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만들고 도덕적 판단의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혼자 편안히 쉬며 공상을 하거나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신경을 끄기만 해도 두뇌의 상상력 네트워크는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일종의 내적 집중이 이루어져 자신과 타인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상상력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내적 성찰은 사회적 정서와 자기 인식을 연구하는 신경학자 마리 헬렌 이모르디노 양이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내면에 집중하는 사회심리적 정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녀는 두뇌의 상상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과정을 건설적인 내적 성찰이라고 부른다.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가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 탄생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깊은 내적 집중은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복잡한 사고들을 이어주는 창의적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성찰은 고독에 의해 촉진되며 대개 마음이 주변 환경에 관여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창의적인 연결이 흔히 편안하게 쉴 때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몸이 샤워나 설거지와 같은 일상적이거나 습관적인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은 이러한 내적 과정을 수행한다. 성찰을 통해 길러진 정신적 자기 객관화 능력은 창의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조망 수용과 상상력은 활성화되는 두뇌 영역이 겹치고 비슷한 능력을 이용한다. 건설적 내적 성찰은 우리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미래에 대한 꿈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다프나 오이세르만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현재 학교 환경과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한 비전을 연결하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 결과 성적, 표준 시험 점수, 출석률, 수업 참여도, 학교와의 관계, 더 나은 학교 생활에 관한 관심 등 많은 지표가 향상되었다. 고독과 진리 추구. 고독과 창의성의 관계는 역사가 길고 관련된 이야기도 많다. 고대 시대부터 고독한 삶은 정신이 지닌 가장 창의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고독을 마음 공부와 훌륭한 삶의 필수 요소라고 칭송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독한 명상을 인간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상정하고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때에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인 정치적 삶의 미덕을 칭송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했지만 또한 철학적 명상의 삶이 진리를 추구하는 최고선을 지향하는 고독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인 삶의 하나로 보았다. 수세기 후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 철학자이자 수필가 미셸 드 몽테뉴는 고독 개념을 자신을 군중에게서 지적으로 분리하고 고유한 관점과 자기 신뢰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고독에 대하여 라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전염은 매우 위험하다. 몽테뉴는 집단으로 이동하다가 함께 빠져 죽기도 하는 나그네 쥐와 같은 정신 상태를 피하려면 내적 지혜를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고독의 위험과 보상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타인을 위해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 남은 생애는 짧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생각과 의도를 자신에게서 불러들여 편안히 쉬게 해주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나의 것임을 아는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은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고독의 전통을 되살려 철학의 내용으로 삼고 삶에 그대로 적용했다. 프루스트는 철학에서 고독한 자아의 전통을 계승한 키르케고르, 니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고독한 지식인이라고 불렀다.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역시 독일 산악지대의 외딴 오두막에 살면서 인생 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했다. 그는 이곳에서 거의 10년 동안 고독하게 성찰하면서 그의 역작 존재와 시간을 집필했다. 하이데거는 교수로 일하다가 나중에 총장까지 역임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를 떠나 일생의 연구과제로 삼아온 단 하나의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독일 남부 산림지대에 있는 외딴 오두막으로 갔다. 그 질문은 존재란 무엇인가 였고 그 해답이 존재와 시간이다. 이 주제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현대 유럽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여겨진다. 존재와 시간의 내용 대부분과 그의 수많은 철학서는 산골 오두막과 근처 농장 가옥의 셋방에서 쓰였다. 하이데거가 오두막이라고 부른 집은 아내 엘프리데가 남편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었다. 하이데거는 그곳에서 자신이 존재와 시간의 리듬 속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철학자 에릭숀 넬스는 하이데거에게 고독은 세상에서 도피한 상태가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주변 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하이데거의 창작 습관과 그의 진정성 개념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지될 수 있는 의도적 고독의 한 형태였다. 물론 고독은 신비한 일체감이나 신이나 자연과의 완벽한 일치를 경험하는 것처럼 위대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다. 1845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회의 속박을 뒤로하고 월든호수로 떠난 뒤 아마도 고독의 미덕과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 월든을 썼다. 이 책에서 소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치고 소진되는 반면 혼자 있으면 건강해지고 비할 데 없이 즐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고독만큼 다정한 벗을
만난 적이 없다. 소로는 2년 2개월하고도 이틀 동안 고독하게 살았고 그 시기에 그의 최대 역작을 집필했다. 소로에게 큰 영향을 받은 로런스 역시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며 개인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우주적 자아와 연결되려고 했다. 로런스는 이렇게 썼다. 오롯이 혼자 있으라. 그리고 살아있는 우주가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껴보라. 가장 창의적이고 심오한 영적인 경험은 대부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단절하고 자기 안으로 향할 때 내면적으로 체험한다. 프랑스 불교 승려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사진가, 인도주의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마티유 리카르는 영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수행 방법으로 고독을 이용했다. 혼자 산책할 동안 생각이 여기저기로 떠다니는 것을 굳이 막지 않고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한다고 말한다. 마침내 그런 생각 중 하나가 구체화된다. 이때 마음은 떠다니는 것을 멈추고 아하 라고 말한다. 그는 자연에서 홀로 시간을 보낼 때 그가 느끼는 생명의 흐름과의 연결성에 대해 이렇게 썼다. 티 없이 깨끗한 자연 속에 홀로 있을 때 매 순간은 황금처럼 귀하며 우리를 사물의 궁극적 본질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외부의 고요함은 내면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현재 온전히 깨어 집중할 때 일어나는 새로운 경험이 우리 마음에 선한 미덕을 키운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쉽게 주변 공간 너머로 뻗어나가 그 속으로 녹아든다. 외부의 평안과 내면의 평안이 하나가 된다. 앞서 언급한 사상가들은 일정 기간 고독 속으로 물러난 후 어떤 시점에 사회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앞서 보았듯이 창의성의 열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과 타인에 대한 집중, 내향성과 외향성, 깊은 성찰과 활기찬 행동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를 적절하게 오가는 능력은 예술가들의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다. 영국 정신과 의사 앤서니 스토가 말한 대로 예술 작품의 목적은 외부 세계를 상상력의 따뜻한 색조로 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자기 성찰과 숙고를 통해 무의식적 창의성과 직관적 지혜가 깊숙이 저장된 창고에 다가간 다음 깊은 통찰을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려서 종이나 화폭에 담아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신가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 있는 걸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궁금하네요. 어디에 속하시든 오늘 책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려운 인간관계가 조금은 쉬워지실 거예요. 지식인사이드 인간관계 편. 아마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간 많은 사랑을 받은 영상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아나운서 한석준, 심리상담 전문가 이현주가 인간관계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도 있고 나와 비슷한 부분은 공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3가지 비결.
아폴로 11호의 승무원으로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한 우주 비행사 버즈 올드린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 분야는 어디일까요? 그가 말하길 아마도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군요. 라고 했죠. 그만큼 인간관계는 정복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인간관계는 아들러가 말했듯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고민의 근원일 정도로 인간의 수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가 대다수 아닐까요? 인간관계는 고민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연락 먼저 안 하는 사람의 특징. 막상 만나면 엄청 잘하고 또 재밌는데 평소에는 깜깜무소식으로 연락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지인을 만났을 때는 그때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일 테고요. 또 하나는 내향적인 경우예요. 외향적이면서도 소극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내향적일 땐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죠. 연락을 먼저 하기보다 누군가한테서 연락이 오면 받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죠. 이를테면 잘 지내? 요즘 어때? 하는 안부 인사 겸 스몰 토크의 시작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 이끌어 나가기보다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오면 그래, 나는 잘 지내 정도로 응답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두기 성향이 있다는 건데요. 거리두기형의 반대는 친밀감 추구형입니다. 친밀감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꾸준히 지인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죠. 반면 거리두기 타입은 먼저 연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의존적인 경우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꾸 연락을 하는 반면 자극 추구도가 높아 혼자 이것저것 재밌게 하는 독립적인 경우는 타인의 손이 필요하지 않죠. 그들은 왜 먼저 연락을 하진 않으면서 연락이 오면 받아주고 또 만나주느냐 하면 착하기 때문입니다. 착해서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막상 만나면 재밌게 잘 맞춰주는 거죠. 하지만 만남이 끝나면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딱히 아쉬운 게 없는 거죠. 방송계를 보면 왠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걸 선호하고 사람 만나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부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최명기 원장님 말씀 듣고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정말 사람들은 다 달라요. 이를테면 왜 얘는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지? 라는 고민을 가진 이들의 생각 회로 방식이 뭐냐 하면 나라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할 텐데 해요. 그런데 얘는 나한테 한 번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니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까지 가 닿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달라요. 단순히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죠.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먼저 연락하지 않을 사람에겐 꼭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그래야 만나주니까 묘하게 빈정이 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이른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즐거울 수 있겠지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굴욕감을 느껴 괴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괴로움이 즐거움보다 커지는 순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연락한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때 느끼는 괴로움보다 그에게 연락해서 얻는 즐거움이 커진다면 다시 먼저 연락하게 되겠죠. 얘는 날 친구로 생각하긴 하는 건가?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친구라고 하면서 손해가 떠오른다면 저도 그도 사실은 서로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맞을 겁니다. 연락을 계속하고 싶고 또 연락을 하는 게 진짜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기준일 뿐이지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고요. 진짜 친구 사이라면 오히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한테도 그런 성향,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성향의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점이 서운했죠. 왜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지? 왜 항상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거지? 하는 의문점과 함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다른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 친구는 원래 먼저 연락 안 한다고요. 저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 친구의 성향이 그랬을 뿐이에요. 이후에는 가끔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연락하고 만나면 반갑게 맞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내 마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상대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 하니 그 친구를 인정하고 또 긍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어른이 된 후 알게 된 후배가 있는데 저를 많이 좋아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저한테 대놓고 형은 왜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세요? 왜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만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넓고 얇게 두루두루 만나는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후배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듣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군요. 내가 왜 얘한테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하지?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그 후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건 폭력이라고 봐요. 한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싫어하진 않을까? 혹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먼저 연락하길 꺼려하는 경우죠. 그건 애매한 관계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도 친하게 지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애매한 관계라면 생각나서 먼저 연락하고 싶다가도 뭔지 모를 불편함이 있기에 연락을 하더라도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중립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도 모호하고 중립적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역시 애매해지는 거고요. 결국 그와 꼭 만나야겠다는 적극성이 없는 거죠.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끊는 방법.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많죠? 살다가 그런 사람들과 많이 마주쳤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겐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고요. 저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만 잔뜩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동료와 친구, 지인 할 것 없이 그에게 온갖 종류의 요구를 퍼부어요. 그 요구들이 그의 곁에 항상 쌓여 있죠. 그의 특징이라면 누구의 요구라도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의사소통 유형 중에 회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도움을 들어주며 응답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구원자 콤플렉스랄까요? 그는 마음씨도 정말 따뜻한데
주위에 그에게 요구하는 사람들만 득식을 하니 정작 그는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타인을 챙기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거죠. 그는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요구하는 건지 내가 잘 들어주니까 요구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실험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를테면 승진을 했다거나. 그래서 그에 대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죠. 놀랍고 충격적이게도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가 승진을 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승진했으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인맥도 많겠네. 나 좀 도와줘라 하는 식으로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분을 분석해 보면요. 일단 그분은 착해요. 그런데 착한 것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성이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요구하는 건지 내가 잘 들어주니까 요구를 하는 건지 구별하고자 이현주 교수님의 실험과 다른 종류의 실험을 해봤어요. 우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친구라면 화를 내지 않을 거고요. 화를 내면 친구가 아니죠. 혹여 화를 내면 싸우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탁했을 때 돌아오는 이익보다 부탁했을 때 싸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얻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별거 아니거나 쓸데없는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별거 아닌 거니까 네가 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답이 돌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별거 아닌 부탁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은 크고 대단한 부탁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부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되느냐 하면 작은 규모의 보이스피싱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한 번에 몇천, 몇만 명한테 작업을 걸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뿐만 아니라 몇 명에서 몇십 명한테 작업을 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찾을 거고 결국 부탁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낼 테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도 실제로 주위에서 무한정으로 요구만 하는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이게도 단칼에 거절을 당한 거죠. 그분은 주위의 온갖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정작 작디 작은 요구에 돌아오는 건 싸늘한 한마디 뿐이었던 겁니다. 글쎄, 그건 좀 힘들겠는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주위 사람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오히려 좋은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하더군요. 부탁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겐 이른바 하이에나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소문을 내는데 누가 돈을 잘 빌려주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 나도 들이대봐야지 라며 몰려가죠. 그렇게 한번 돈을 빌려주면 호구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회사에서도 이를테면 김대리한테 컴퓨터 봐달라고 하면 다 해줘 라고 소문나면 이후부턴 김대리한테 다 몰려드는 거죠. 하이에나들은 자기네끼리 탄탄한 정보망을 구축해 놓고 있어요. 정말 보이스피싱 조직 같죠. 개인정보부터 전부 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지능이라는 건 얼마나 주위 여건을 잘 갖춰 행복하게 지내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내게 맞는 사회적 능력을 성찰해 행복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 내가 모든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있다고 했을 때 행복하다면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방증이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30명 내외가 표준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사람 수는 손가락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즉 10명 이하죠. 그런 와중에 수십 명의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능력을 사용해야 편해요. 이를테면 매일같이 모임을 하나씩 갖더라도 괜찮죠.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일정 정도 이상의 관계 맺기를 원하면 언젠가 파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위에 온통 배신자 투성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사회적 지능과 사회적 능력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특수성과 대처법. 요즘 인간관계 따위 없어도 된다라는 식의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 인간관계는 필요 없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봐요. 수식어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이 빠져 있습니다. 즉,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인간관계는 필요 없다가 알맞다고 봐요. 앞서 언급한 전화를 먼저 해야 하는 상대나 내게 부탁만 하는 상대 등 때문에 피곤해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를 끊었을 때 나 홀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관계 따위는 놔버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완전한 고독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옳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잠옷 슬픈 사실이지만 인간관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행복이 충족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또 슬픈 건 그들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줄여야 해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를 줄이는 게 올바른 삶의 방식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친구랑 만나서 이번에 내가 샀으니까 상대도 한번 사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상처받고 우리가 진정한 친구 사이 맞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상대가 내게 돈을 쓰지 않는 이유가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나를 잊어서도 아닌 형편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관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모든 인간관계를 손절한다는 건 좋지 않겠죠?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되받아치는 것도 좋지 않겠고요.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의도와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 지나치게 맞춰준다든가 나를 향한 상대의 평가와 생각을 너무 신경 쓴다든가 할 때는 우선 나부터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나친 인간관계 관리가 부질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나를 지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현타가 올 때. 저의 경우 내가 상대를 두고 생각한 거리와 상대가 나를 두고 생각한 거리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나는 상대와의 사이가 굉장히 가깝고 서로 친하다고 생각해서 정을 많이 줬는데 상대는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른바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비로소 내가 처한 상황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SNS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SNS 상에선 서로 친구 추가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엄청 친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간극이 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죠. 허무한 겁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친구가 1000명, 10,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진정한 친구, 아니 실제로 만나도 간극이 크지 않은 정도의 관계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친구라는 말과 친구가 내포한 것 사이의 괴리감 말이죠. 프랑스 철학자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두 자크 데 리다가 오늘날 여기에 있었으면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갔을 거예요. 그는 말했죠. 말의 의미는 지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말의 요지는 말이 독립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친구의 내포된 의미와 친구라는 단어 자체는 본래 일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라는 단어가 홀로 독립해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친구는 친구 아닌 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 혼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권하고 싶은 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다양한 책을 읽어보며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꼭 나 홀로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서지 않고 여전히 타인에게 의존적이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정의가 굉장히 협소했는데 요즘은 친구 만드는 게 얼마나 쉽나요? 이를테면 동호회도 수많은 종류가 있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도 수없이 많잖아요.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편한 취미를 공유하는 인간관계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 정서지능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이해, 두 번째가 타인 이해, 그리고 세 번째가 상호작용의 능력이에요. 자기 이해라면 나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며 거울로 보는 거죠. 타인 이해라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타인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상호작용의 능력이라면 나와 상대의 교집합을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호감 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스킬도 필요하겠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깊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친구가 몇백 명이다, 심지어 몇천 명이다 자랑하는 건 오히려 정서적으로 결핍되고 공허한 상태의 방증인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 그와 깊은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스킬보다 깊이에 있다. 외로움과 허전함의 감정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알코올 의존증 극복 방법 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때 술을 마시지 말고 밥을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 술을 마시지 말고 그냥 화를 내라고 합니다. 또 외로우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때 바로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심심해서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빨리 뭐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외롭다, 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곁가지로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허전함의 친척인 심심함이죠. 재밌는 게 없거나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외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땐 재밌는 뭔가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이유가 우울해서 처져 있는 건지 몸이 아픈 건지 알아야 하고요. 또 외로움과 허전함의 안을 들여다보면 공황 발작 수준이라고 할 만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듯 하다가 계속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불안을 제거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하다못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려야 하죠. 외로움과 허전함은 근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외로움과 허전함 자체로 대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화 해피투게더의 한 대사예요. 늘 그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왔는데 사람들은 고독해지면 결국 똑같다는 걸 깨달았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야말로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홀로 살겠다고 천명하는 것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해 서로 연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인간관계 유형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케이스에서만 보면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인간관계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인간관계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뒤따르죠.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행운이 따르는 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인간관계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정복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니와 인간의 수건이기도 하죠. 하여 천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